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지?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병원비 폭등, 노후 생활비 걱정. 이런 문제들이 40대부터 60대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면 더 피곤해지고 괜히 감정만 소모되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예전엔 친구들 만나면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요즘은 약속 하나 잡는 게 마치 에너지 반나절을 통째로 쓰는 일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나만 이렇게 예민해진 거야? 혹시 내가 너무 고립돼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솔직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60대, 70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정상적인 변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과 멀어지면서도 이유를 모른 채 불안만 커지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가요? 편안한 일상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진짜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질까? 이야기는 한겨울 아침, 전남의 작은 재래시장 한켠에서 시작됩니다. 김영도 씨, 72, 경기 대신 손수레 끌던 시절부터 시장 떡집 앞에서 늘 덤을 챙겨주던 따뜻한 사람으로 불리던 분이었죠. 그날도 영도 씨는 시장 입구 작은 국밥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순댓국. 늘 그렇듯 혼자 먹는 식사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혼자세요? 국밥집 주인이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영도 씨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조용히 오래된 지갑 속에서 꺼낸 누런 흑백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 부인, 그리고 어린 두 남매가 활짝 웃고 있었죠. 참 오래됐네. 그 한마디에 묘하게 떨리는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도 씨는 원래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한 잔이면 누구와도 금세 친구가 되는 성격,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누구보다 정 많고 웃음 많던 분이었죠. 하지만 몇 해 전 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로 그의 일상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나가곤 했죠. 근데 문제는 나갔다 오면 기운이 쭉 빠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선 여전히 그를 반기지만 그 따뜻한 인사조차 어느 날부턴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엔 이상한 감각이었죠. 이 장면이 사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도 씨는 오래된 라디오를 켜놓은 채 낡은 장독대 옆 작은 마루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DJ가 말했죠. 볼까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영도 씨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 문장이 꼭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날 밤 멀리 서울에 사는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명절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회사 일정이 좀 겹쳐서요. 다음에 다시 갈게요. 순간 잠깐 멈칫하더니 영도 씨는 밝게 말했습니다. 돼, 일 있으면 해야지. 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방 안엔 라디오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오래전에 적어놓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죠. 애들 클 때 참나도 바빴지. 어느샌가 서로 얼굴 보는 일이 어려워졌네. 그 순간 영도 씨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엔 어쩐지 괜찮지 않은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누가 만나자고 하면 영도 씨 머릿속엔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갔다 오면 분명 또 힘들 텐데
괜히 감정 소비하게 되겠지.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사람을 좋아했던 그였는데 이젠 약속이 부담이 되고 대화가 피로가 되고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외로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변한 건가? 하지만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에선 여전히 그를 부르며 영도 형님, 순댓국 한 그릇 하러 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영도 씨는 오늘은 좀 하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일상은 점점 조용해졌고 말없는 고독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동창 정만 씨가 갑자기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야, 영도야, 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걱정했잖아. 정만 씨의 눈빛엔 오래된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영도 씨의 마음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다. 영도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만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친구라는 게 멀어지면 끝나는 거냐? 멀어질수록 더 붙잡아야 친구지. 그 순간 영도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마주한 적 없는 감정이 목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영도 씨는 한참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조용히 숨만 들이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방금 쓰러지셨다던데 괜찮으세요? 시장 청년 상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정만 씨가 놀라 외쳤습니다. 뭐 쓰러져? 언제? 영도 씨의 얼굴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휘청했습니다. 정만 씨가 급히 부르짖었습니다. 영도야, 왜 그래? 그게 최선입니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울렸습니다. 시장 골목이 잠잠해지기 시작한 오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사이로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도 씨를 붙잡고 있던 정만 씨는 연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도야, 눈 좀 떠봐. 이 사람아,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 영도 씨는 힘겹게 눈을 뜨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도 씨의 몸은 또 한 번 휘청이며 힘을 잃었습니다. 정만 씨의 손이 더 세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사는 그의 혈압을 재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무리하셨어요? 이 정도 피로 누적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정만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몇 달 동안 영도 씨가 시장 사람들을 피했던 이유, 약속을 거절하던 이유, 혼자 밥 먹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변한 성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보내던 조용한 SOS였다는 것. 퇴원 후 정만 씨는 며칠 동안 영도 씨 옆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영도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한 겨울비가 흐르고 있었죠. 영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아,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더라. 정만 씨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서워? 내가? 영도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만나면 기분 상할까봐, 혹시 내가 짐이 될까봐, 아들한테도 친구한테도 나라는 존재가 부담스럽진 않을까.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 그 말은 흑백 사진 속 젊은 가장이 세월을 지나 홀로 남은 뒤 처음으로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조용히 들썩이는 그의 어깨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만 씨는 그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바보야. 사람이 힘들 땐 말해야 한다. 그게 최선이야. 혼자 끙끙대는 게 더 무서운 거지. 이 말은 영도 씨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명절 전날 늘 혼자 차 마시던 작은 마루방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요. 문턱 앞에 선 아들 준호. 손엔 조그만 보자기 하나와 사온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도 씨는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너 바쁘다더니 어쩐 일로?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쓰러졌다는 소리 정만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제가 너무 늦었죠? 그 말에 영도 씨는 손을 허공에서 멈춘 채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시는 거 혹시 저 때문은 아닐까? 계속 걱정됐어요. 그 말이 끝난 순간 영도 씨 눈가에서 몇십 년 묵은 감정이 울컥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난 그냥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다. 아버지는 괜찮은 척하는 게 이젠 습관이 돼버렸다.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였네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제는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 말은 오래된 일기장에 마지막 빈칸을 채우는 문장처럼 마루방 안에 조용히 흘러들었습니다. 며칠 후 회복된 영도 씨는 정만 씨, 그리고 아들 준호와 함께 시장 순댓국집에 다시 찾았습니다. 주인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영도 아버지, 오늘은 혼자가 아니시네. 영도 씨는 그 말에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사람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더라. 딱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게 참 고맙더라. 주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영도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피하고 싶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는 관계였다는 걸. 그를 다시 살린 건 많은 인맥이 아니라 딱 두 사람, 정만 씨와 아들 준호였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영도 씨는 라디오를 켜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DJ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영도 씨는 그 말을 듣곤 라디오를 천천히 끄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문장은 그의 오랜 외로움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박성규 씨입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 양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특별히 잘난 인생도 아니었고 남들처럼 자식 교육에 치이고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은퇴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할 때 성규 씨는 조용히 다이어리에 작은 메모 하나를 해두곤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루를 지킬 체력 시간 관계만 남겨라. 이 문장은 그의 평생 처학이 되었고 그는 40대 후반부터 남몰래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술자리보다 아침 산책 30분을 선택했고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가족 행사 스트레스 대신 친한 사람 한두 명과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많으면 지친다는 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었죠. 공무원 특성상 높은 퇴직금은 없었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부었던 공무원 연금으로 2025년 기준 매달 190만 원이 들어왔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충분한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온 성규 씨에게도 삶의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지 1년 되던 해 아내가 갑작스럽게 혈압 문제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피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조건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쓰러질 수 있어요. 병원비, 간병, 앞으로의 생활, 누구라도 흔들릴 상황이었죠.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였습니다. 평생 성규 씨가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 지점에서 극심한 우울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홀로 감당하려다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규 씨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 이웃 주민이 반찬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나셨다면서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도 아니에요, 괜찮아요라며 마음의 문을 닫지만 성규 씨는 묘하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손이 필요하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그의 노후를 지켜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이웃들과의 작은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산책하시죠? 오늘 비 오니까 천천히 움직이세요. 아버님, 혈압약은 챙기셨어요? 성규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성규 씨는 조용한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죠. 화려한 모임을 만들지도 않았고 시끄러운 동창회에 나가서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사람 두세 명과 조용히 텃밭 정자에서 찻잔 2개와 감자 몇 알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런 걸로 무슨 행복을 느끼냐고. 하지만 60대, 70대 분들은 압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얼굴, 누가 날 기억해준다는 감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성규 씨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람 많아야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딱 한두 명만 있어도 참 든든하더라고. 그의 말은 무엇보다도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바람이 좋은 날이었죠. 성규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걷기 조금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장 한 바퀴만 돌아볼까?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시장에는 이미하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인은 그들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2분 나오셨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말에 아내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석에서 앉아 라디오를 듣던 할머니가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아플 때 웃어주는 얼굴 하나면 살아낼 힘이 생겨요. 그 말은 부부에게 오래 남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 뒤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회복하던 시기, 장남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당분간은 자주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이 순간에 극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줄입니다. 하지만 성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삶부터 챙겨라. 아버지는 괜찮다.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는 그저 차 한 잔을 따라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있으니까 괜찮네. 장남의 경제적 어려움이 전해졌던 밤, 박성규 씨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이 들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 짹짹 들릴 뿐이었죠. 잠깐의 고요 속에서 그는 한 장의 오래된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메모. 사람이 많으면 지치고 욕심이 많으면 무너진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하루만 남겨라. 그 문장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병원 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한 활동 절대 금물입니다. 이 말은 부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규 씨, 나 혹시 당신에게 짐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조용히 흔들리는 그 한마디, 70년 가까이 살아오며 수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이 말만큼은 그의 심장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성규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짐이라니 당신은 평생 내 힘이었어. 이 사람아, 내가 살아온 이유였지. 하지만 아내는 쉽게 미소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가족에게 부담될까봐, 혼자 남게 될까봐 그런 마음이 커져갔던 거죠. 성규 씨는 깨달았습니다. 건강보다 더 위험한 건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성규 씨는 오랜만에 이웃 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몇몇 마을 이웃들이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규 씨를 보자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부인 어떠세요? 무리하지 말라 하세요.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규 씨는 천천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지내던 마을 어르신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조그만 주황색 수첩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힘들 때 썼던 건데 자네도 한번 써보게. 수첩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약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도움을 받는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다. 혼자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외로움이다. 성규 씨는 수첩을 읽다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버텨온 게 고독이 아니라 노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을 지켜준 건 돈도 체력도 아닌 사람과의 연결이었다는 걸. 얼마 뒤 아내의 컨디션이 조금 안정되자 성규 씨는 긴 글 한 편을 써서 아내의 머리맡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당신과 있는 오늘이 좋고 당신과 함께 걷는 길만 있으면 돼. 나도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의지하자. 편지를 읽던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규 씨,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 말에 성규 씨의 눈에도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걸. 부부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루를 천천히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은 매일 아침 동네 뒷길을 천천히 걸었고 시골 시장에서는 오늘은 감자 좀 드세요. 아버님, 부인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새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방송을 함께 듣는 것. 어느 날 DJ가 말하더군요. 여러분,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사람과 함께 숨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성규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규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아왔네. 2025년 대한민국. 물가와 병원비는 계속 오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쁜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6070대 분들은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성규 씨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 없다. 하루를 나누는 단 한 사람, 진심을 건넬 한 사람, 그게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힘들어진다고? 아니야. 힘든 사람을 멀리하고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겨우 이제야 배운 거지. 부부는 여전히 조용한 산책을 하고 시장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단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행복해진 게 아니라 잘 살아온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를 넘었고 곧 20%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에서 노년층의 사회관계와 일상 만족도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 지금은 세 집 중 한 집꼴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입니다. 독거로 지내는 분들은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우울감과 스트레스, 생활의 어려움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은 2배 가까이 높았고 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 역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노년의 외로움이나 고립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여럿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오래 겪는 노년층일수록 우울감은 더 깊어지고 의욕이나 생기 역시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상대해온 세대일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변화가 더욱 민감하게 다가온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노년층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그만큼 소수의 관계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더 중요해지며 소통이 감소한 노년일수록 행복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사 결과들은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관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노년의 고립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려야 합니다. 우선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사회적 만남의 장을 지역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방문 상담과 안부 확인, 외출 동행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 어려운 분들도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운영 중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넘어 요리 교실 운동 프로그램 심리, 상담 정서 지원 활동까지 확대되고 있어 실제 삶의 활력이 올라갔다는 어르신들의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공동 식사 프로그램은 혼자 식사하는 고독한 끼니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무료 또는 소액으로 지역센터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구조라 관계 단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시행 중인 평생학습관의 노년 특화 과정도 큰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 교육, 글쓰기 교실, 건강 강좌, 음악반 등 어르신들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또래 친구를 만드는 기회가 늘고 있고, 이런 작은 활동들이 우울감 완화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은 고혈압, 당뇨, 심부전 같은 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 관리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까지 안내하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함께 챙겨주는 구조라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건강 불안도 상당 부분 줄여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병원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문간 호물리 치유 주거 환경 개선 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주면서 삶의 안정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자녀와 왕래가 적은 노년층에게는 특히 큰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돌봄센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역시 관계 단절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서적 만족도가 크며 일상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체력도 회복되고 삶의 리듬도 안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다양한 해결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 커뮤니티 살롱입니다. 동네 내 작은 공간을 개방해 어르신들이 차 한잔 마시며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인데, 우리나라 경로당과 비슷하지만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영국은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외로움 전담 부처까지 마련해 지역 자원봉사자와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고립된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활동을 연결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노년층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센터를 확대하고 도시마다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요리운동 예정소 관리 수업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르신 스스로가 사람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먼저 어르신에게 다가가 사회적 연결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노인 고립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제도 사회적 연결이 함께 돌아가야 해결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스스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도 이런 제도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노년의 삶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연결을 유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미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지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순간들이 어느 날 문득 가슴 깊이 울리는 기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개의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른 길을 걷게 되는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픔을 혼자 견디려 했던 한 어르신의 외로운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내색하는 것이 미안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서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죠. 그분의 식탁에는 늘 혼자 먹는 밥이 놓여 있었고 집 안엔 오래된 사진이 조용히 먼지만 쌓아갔습니다.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분의 겨울은 조금 덜 추웠을 텐데 그 마음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의 성규 씨는 삶의 폭풍 앞에서도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는 이웃과 손을 잡았고 아들이 힘들 때는 괜찮다고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노년이라고들 말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웃음이 남아 있었고 그의 하루에는 여전히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외출이 두렵고 기운이 떨어지고 어쩌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온종일 가슴에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이 편한 사람과 조용하게 이어지고 작지만 따뜻한 일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삼켜온 말이 있다면 오늘은 누군가에게 살짝 건네보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오래 접어두었던 외로움이 있다면 오늘은 조용히 빛을 쬐어주듯 꺼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먼저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안부 한 줄 남겨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노후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사람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나누는 삶일 겁니다. 성규 씨처럼 말이죠.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 조용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은 다가오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을 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까? 최근 경기도에 사는 62세 박영우 씨는 퇴직 후 2달 만에 생활비와 부모님 병원비가 한꺼번에 밀리면서 결국 적금을 해약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지금 50대, 60대에게 가장 큰 공포는 수입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노후 빈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은퇴했어도 단 하나의 자격증 덕분에 월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버는 분들이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모르시면 몇 년 뒤 그때 왜 준비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에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 이야기는 올봄 대구의 어느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등급은 72세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떡집 아줌마는 덤으로 시루떡 한 조각을 얹어주던 그런 정겨운 풍경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그 시장 한쪽 오래된 약국 앞에서 작은 의자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정만수 어르신, 퇴직 후 10년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분이었죠.
만수 어르신은 예전엔 공장에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근속상도 여러 번 받고 회사에서도 모범 직원으로 유명했지만 퇴직 후엔 하던 일이 사라지자 삶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편하게 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는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지 8년째. 탁 위엔 늘 혼자 먹다 만 김치찌개 그릇, 전날 먹다 남은 식은 밥 그릇, 그리고 끼니를 걸을 때마다 켜두던 오래된 라디오만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도 시장에서 3,000원짜리 잔치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연금 100 몇십으로는 이번 달도 빠듯하구먼. 그 말을 들은 국수집 할머니가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다 투잡하고 사는 세상이여. 같이 일할 때라도 찾아봐요. 만수 영감. 만수 어르신은 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에 누가 써? 이제는 힘도 붙여서. 하지만 국수집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요새 시장 사람들이 다 말하던데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자리 생겼다며? 뭐 자격증만 있으면 월 400, 500도 나온다나? 그 말에 만수 어르신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럴 리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이때가 복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 어르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달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회사도 불안하고 아이도 아프고. 만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라곤 통장에 남아있는 38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어르신은 TV를 켜두고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오래된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젊을 때는 그렇게 힘이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진 속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양 관련 자격증만 있어도 60대, 70대도 근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월 350에서 500만 원까지도 가능해. 순간 어르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 나이에도 가능하다고?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온 건 지독한 자괴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뭘 배운다고?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 익숙한 국수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만수 영감, 아직 안 늦었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는겨. 만수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순 없지. 그는 다음날 평생 처음으로 노인복지센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남자처럼 복지센터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요양병원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정말 많이 오세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하루 3시간씩만 공부하셔도 2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자격증 따고 월 400, 500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만수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 듯 오래된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상담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흑백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내가 조금 늦었지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오래된 공책 위로 새로운 연필 한 자루가 놓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잊고 있던 한 가지 마음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살아보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를. 그날 밤을 지나 정만수 어르신은 평생 처음으로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춰두었습니다. 삶이 그를 흔들던 인생이 아니라 이번엔 그가 먼저 삶을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오래된 단열창 너머로 희미한 겨울 햇빛이 새어들어왔고 그 빛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사람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얹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나 정말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은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서툴지만 반짝이는 눈으로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예, 뭐 늦게 왔죠?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지금이 딱 좋은 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던가? 그날 강의는 노인 돌봄의 기본 자세, 일상 케어 방식 등 평생 공장에서 기계만 다뤄온 만수 어르신에게는 조금 낯선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똑바르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 어르신은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근처 분식집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머쓱하게 웃으며 조금 어지러워서요. 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괜히 시작한 건가? 그날 밤 그는 책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아내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오늘은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한 거 이제 괜찮아요. 그냥 걱정 마시라고 전화드렸어요. 그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만수 어르신은 이상하게 더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이 내게 기대지 못하는 아버지. 난 그렇게 늙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격증 교재를 천천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음날 수업에서 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만수 어르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실습에서 어르신의 손을 잡을 때면 마치 아내의 손을 다시 잡는 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실습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 줄 잊고 살았다. 2달이 지나 자격증 시험날 시험장 입구에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교재를 들고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수 어르신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외웠습니다. 식사 보조는 천천히, 세면 케어는 따뜻하게,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툰 손으로 OMR 카드를 칠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드디어 우편함에서 합격증이 도착했습니다. 정만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지은 미소였습니다. 첫 출근 날 요양병원의 새하얀 복도를 천천히 걸을 때 그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다시 걷는 듯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라니. 그 한마디에 만수 어르신은 평생 일했던 공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존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가 돌보게 된 첫 환자는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선생 양반이 오셨소?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어르신의 일하는 모습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만수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어도 지금이 최선이야. 그리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날 이후 어르신의 월급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80만 원, 때로는 420만 원, 그리고 더 노력하면 500만 원도 가능하다는 말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요즘도 새벽 같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면
자격증 합격증을 꺼내 살며시 바라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남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만수 어르신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인생은 제자리일까? 최근 SBS 조사에서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절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20대, 30대는 벌써 노후가 망했다고 느끼고 50대, 60대는 의료비, 대출, 부모 부양, 자식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안고 있죠.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교육도 노력도 계층을 못 올려준다. 결국 부모 재산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죽어라 이래도 계단은 끊어져 있고 연금도 불안하고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혹시 이런 현실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으신가요? 그럼 진짜 질문 드립니다.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난 복.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남겨준 게 사랑뿐이면 괜찮으신가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재래시장, 아침 햇살이 절반쯤 비껴든 골목에서 이른들의 옷에만 어르신이 국밥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묵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허리 굽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울리고 멀리선 생선 써는 칼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뒤섞여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던 그 시간. 세만 형님,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옆 가게 김반찬 사장이 웃으며 말을 건넸죠. 걔 뭐, 혼자가 편하죠. 늙으면 다 그럽디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식당 안에 보글보글 끓는 순댓국 냄새가 퍼질 때면 세만 어르신은 늘 누가 옆에서 같이 먹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꿈틀댔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남들 다 간다는 번듯한 회사엔 못 다녔습니다. 대신 어깨 하나 믿고 40년 가까이 시장에서 집 나르고 배달하며 살아왔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만 한 채라도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다행이지. 늘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손에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 팔며 번 쌈짓돈을 모아 처음으로 가족끼리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계셨습니다. 세만 어르신은 그 사진을 보다가 가만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 평생 당신처럼 살았네요. 근데 요즘은 그걸로 안 되는 세상이 됐네. 사진을 내려놓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영에게서 온 메시지. 아버지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평소에 먼저 연락할 일이 거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세만 어르신의 걸음이 자연스레 느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나? 전화를 걸자. 준영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저 이번에 정리되는 쪽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외침도 시장 라디오 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해졌죠. 준영아, 너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며? 그게 무슨 말이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내뱉은 말. 아버지, 요즘은요, 부모 재산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이 세만 어르신의 가슴을 쿡 하고 찔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였고, 가난해도 자식만큼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세월이었는데, 아들아, 내가 가진 게 없다. 정말 미안하다. 복끝까지 차오른 말이 결국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만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수십 년 살림살이에 찢겨나가 남은 건 몇십만 원이 전부. 통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 시장에서 들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부모 잘 만난 게 인생 첫 번째 스펙이라더라. 그 말이 가슴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마치 어둑한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세만 어르신은 통장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는 겨울바람이 허름한 커튼을 흔들며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였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아버지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만 어르신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단 한 줄 적혀 있었죠. 아버지에게 미리 드리는 사과입니다. 세만 어르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왜 찾아왔던 걸까요? 문 앞에 선 아들 준영,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하얀 서류 봉투. 세만 어르신은 봉투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뜯질 못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거든요. 이게 뭐고, 준영아?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가 가진 게 적다고 속으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 말은 세만 어르신의 가슴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흐려졌죠. 근데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리고 서울 월세 밀릴 상황 되고 친구들 보니까 다들 부모 도움으로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만 가진 게 없더라고요. 준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도 평생 저를 위해 온몸 갈아 넣으신 분이란 걸. 말을 마치자 준영은 봉투를 세만 어르신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동안 못해드린 첫 번째 마음이에요. 세만 어르신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고? 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된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통장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세만 어르신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긴 하냐? 애 아비가 아버지한테 손 벌리면 안 된다고. 나는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 그러자 준영이 오래전에 보았던 그 흑백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짐이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같은 분은 평생 자식 위해서 희생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최선입니까? 평생 혼자 버티는 게 정말 최선입니까? 순간 세만 어르신의 심장이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그 말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아들아, 혼자 버티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세만 어르신은 멍하니 앉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했노? 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서울에서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 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 조금 보태고요. 그럼 너는 어디서 자노? 회사 근처 고시원 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예요. 그 말에 세만 어르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안에 불이 꺼진 뒤 세만 어르신은 조용히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 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도 이제 좀 받아도 된다.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은 평생 눌러왔던 감정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작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난 다진 게 없어서 아들한테 짐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만 어르신은 오랜만에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늘 앉던 국밥집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김반찬 사장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형님 아드님이. 뭐라카노? 준영이가 왜? 뉴스요. 아침 뉴스에 형님 아드님이. 세만 어르신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뉴스에 나온다고? 사장은 급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 젊은 가장들 생활터전 무너져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인터뷰 장면에 준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부모 재산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저를 위해 평생 버틴 부모님이 진짜 복이라는 거려. 세만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던 아들이 세상 앞에서 부모가 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은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들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편에서 누군가 숨가쁘게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아침 뉴스 끝나고 지금 기자들이 시장으로 오고 있어요. 아들분 찾는다고. 세만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왜? 그 말의 대답이 돌아오기 전 시장 입구에서 검은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세만 어르신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저기다. 저분이 아버지시래. 세만 어르신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의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사다리가 될게요.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순간 세만 어르신의 표정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시장 전체를 파고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부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른 아침 특유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기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세만 어르신을 향해 몰려왔죠. 고세만 어르신 맞으십니까? 혹시 아드님 어제 뉴스에 출연한 분이죠? 아드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30여 명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순식간에 세만 어르신을 둘러쌌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집 나르고 국밥 먹으며 지낸 어르신에게 이런 관심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나는 말할 게 없다. 우리 아들 힘든 시기라. 그냥. 세만 어르신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모 도움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자식 세대의 절망을 대변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노후 책임과 부모 부양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아들에게 피해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디선가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숨을 헐떡이며 준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영은 곧장 아버지를 감싸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버지 세대의 탓이 아닙니다. 제 세대의 현실이니까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인생이 갈린다는 말, 진실입니까? 준영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 세상은 부모 재산에 따라 기회가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준영은 흔들리던 눈빛을 가다듬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못 물려주셔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걸 물려주신 분이 제 아버지라는 거려. 그 순간 세만 어르신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영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컸습니다. 그걸 준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게 인생에서 제일 큰 복 아닙니까? 그 말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서 국밥집 주인이 눈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게 사람 복이지. 취재진이 철수하고 시장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준영과 세만 어르신은 오래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 힘들게 한 게 생각나서요. 세만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힘들 때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원망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러지. 준영은 잠시 멈추더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제가 그 말만큼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뭔데? 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게 적은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태만 어르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준영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줬다 생각했는데.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건 돈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준 건 사람으로 사는 법이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남기고 떠난 따뜻한 말 같았습니다. 태만 어르신은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은 시장에서 고기와 채소, 떡 등을 사와 작은 전기 버너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오늘은 제가 해드리는 저녁입니다. 태만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식사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영아, 너 어릴 때 너 이거 좋아한다고 수저 들고 기다리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죠? 그때 아버지 일하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때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 준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이에요. 그 말에 태만 어르신의 눈물 한 방울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들아, 그 말 다시 한번 해도 되겠나? 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있어서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은 태만 어르신의 평생을 위로해주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영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어요. 태만 어르신은 사진을 보며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살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참 잘 컸지.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은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더라. 그 말은 준영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삶이 무겁게 흔들린 세월을 지나 비로소 다시 만난 순간, 그날 태만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준영이한테 그래도 보옥 같은 아버지였구나. 그리고 준영 역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골목길 위로 겨울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눈처럼 흩날리던 가로등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오해와 상처를 내려놓고 작은 걸음을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은 다가오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을 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까? 최근 경기도에 사는 62세 박영우 씨는 퇴직 후 2달 만에 생활비와 부모님 병원비가 한꺼번에 밀리면서 결국 적금을 해약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지금 50대, 60대에게 가장 큰 공포는 수입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노후 빈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은퇴했어도 단 하나의 자격증 덕분에 월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버는 분들이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모르시면 몇 년 뒤 그때 왜 준비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에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 이야기는 올봄 대구의 어느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등급은 72세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떡집 아줌마는 덤으로 시루떡 한 조각을 얹어주던 그런 정겨운 풍경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그 시장 한쪽 오래된 약국 앞에서 작은 의자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정만수 어르신, 퇴직 후 10년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분이었죠. 만수 어르신은 예전엔 공장에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근속상도 여러 번 받고 회사에서도 모범 직원으로 유명했지만 퇴직 후엔 하던 일이 사라지자 삶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편하게 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는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지 8년째. 탁 위엔 늘 혼자 먹다 만 김치찌개 그릇, 전날 먹다 남은 식은 밥 그릇, 그리고 끼니를 걸을 때마다 켜두던 오래된 라디오만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도 시장에서 3,000원짜리 잔치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연금 100 몇십으로는 이번 달도 빠듯하구먼. 그 말을 들은 국수집 할머니가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다 투잡하고 사는 세상이여. 같이 일할 때라도 찾아봐요. 만수 영감. 만수 어르신은 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에 누가 써? 이제는 힘도 붙여서. 하지만 국수집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요새 시장 사람들이 다 말하던데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자리 생겼다며? 뭐 자격증만 있으면 월 400, 500도 나온다나? 그 말에 만수 어르신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럴 리가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이때가 복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 어르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달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회사도 불안하고 아이도 아프고. 만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라곤 통장에 남아있는 38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어르신은 TV를 켜두고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오래된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젊을 때는 그렇게 힘이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진 속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양 관련 자격증만 있어도 60대, 70대도 근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월 350에서 500만 원까지도 가능해. 순간 어르신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 나이에도 가능하다고?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온 건 지독한 자괴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뭘 배운다고?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 익숙한 국수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만수 영감, 아직 안 늦었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는겨. 만수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순 없지. 그는 다음날 평생 처음으로 노인복지센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 남자처럼 복지센터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요양병원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정말 많이 오세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하루 3시간씩만 공부하셔도 2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자격증 따고 월 400, 500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만수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 듯 오래된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상담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흑백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내가 조금 늦었지만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오래된 공책 위로 새로운 연필 한 자루가 놓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잊고 있던 한 가지 마음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살아보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를. 그날 밤을 지나 정만수 어르신은 평생 처음으로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춰두었습니다. 삶이 그를 흔들던 인생이 아니라 이번엔 그가 먼저 삶을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오래된 단열창 너머로 희미한 겨울 햇빛이 새어들어왔고 그 빛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사람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얹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은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서툴지만 반짝이는 눈으로 책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예, 뭐 늦게 왔죠?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지금이 딱 좋은 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던가? 그날 강의는 노인 돌봄의 기본 자세, 일상 케어 방식 등 평생 공장에서 기계만 다뤄온 만수 어르신에게는 조금 낯선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똑바르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 어르신은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근처 분식집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머쓱하게 웃으며 조금 어지러워서요 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괜히 시작한 건가? 그날 밤 그는 책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아내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오늘은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말한 거 이제 괜찮아요. 그냥 걱정 마시라고 전화드렸어요. 그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만수 어르신은 이상하게 더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이 내게 기대지 못하는 아버지. 난 그렇게 늙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격증 교재를 천천히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음날 수업에서 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만수 어르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실습에서 어르신의 손을 잡을 때면 마치 아내의 손을 다시 잡는 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실습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 줄 잊고 살았다. 2달이 지나 자격증 시험날 시험장 입구에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교재를 들고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수 어르신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외웠습니다. 식사 보조는 천천히, 세면 케어는 따뜻하게.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툰 손으로 OMR 카드를 칠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드디어 우편함에서 합격증이 도착했습니다. 정만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지은 미소였습니다. 첫 출근 날 요양병원의 새하얀 복도를 천천히 걸을 때 그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다시 걷는 듯 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라니. 그 한마디에 만수 어르신은 평생 일했던 공장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존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가 돌보게 된 첫 환자는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선생 양반이 오셨소?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어르신의 일하는 모습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만수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어도 지금이 최선이야. 그리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날 이후 어르신의 월급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80만 원, 때로는 420만 원, 그리고 더 노력하면 500만 원도 가능하다는 말에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요즘도 새벽 같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면 자격증 합격증을 꺼내 살며시 바라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남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만수 어르신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 햇빛이 겨울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어느 날, 66세 최동섭 씨는 평소처럼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그의 인생을 함께했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감사패, 30년 동안 다닌 대기업 사원증, 그리고 매년 가족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할 당시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는 그 돈으로 무작정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이 외롭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동섭 씨는 이미 50대 후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준비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집 근처 탄천을 산책하고 점심엔 아내와 동네 시장에서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 나눠 먹고 저녁엔 유튜브 강의를 들으며 새로 배운 것들을 작은 수첩에 정리했습니다. 66세라고 하기엔 기운도 좋고 마음가짐도 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이상하다는 듯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동섭 씨, 퇴직금 그렇게 그냥 넣어두고 뭐합니까? 요즘은 가게 하나 차리던지 건물이라도 사야지. 동섭 씨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 욕심보다 제 나이를 먼저 봅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훗날 스스로를 지켜줄 건 지식과 몸, 그리고 안전한 수입 구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63세 되던 해 주변 사람들에게 닥친 일들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랜 친구 정팔 씨가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던 음식점이 단 1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정팔 씨는 얼굴은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린 사람처럼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동섭아, 난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동섭 씨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 용태 씨는 퇴직 후 아이들 결혼 비용을 대준다고 통장을 거의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 사회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나 이렇게 되려고 평생 일한 게 아닌데. 용태 씨의 그 말은 동섭 씨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자주 가던 동네 시장에서 70대 아주머니 한 분이 간병비가 감당 안 돼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동섭 씨의 머릿속엔 때 아닌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는 그날 밤 수첩을 펼치고 지금까지 적어둔 계획표를 바라봤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소액의 주택연금, 퇴직금의 일부는 안전자산, 남은 일부는 50대 때부터 꾸준히 넣어온 ETF,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요양돌봄 관련 자격증 준비 중. 그는 늘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동섭 씨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다 날리고 폐업하는 게 당연한 시대인가? 내 준비가 진짜 맞는 걸까?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 불안은 조용히, 아주 서서히 그의 가슴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통증인 줄 알았지만 검진 결과는 요추 협착 초기.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꾸준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간병인의 도움도 조금씩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섭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내 준비는 충분한 걸까? 간병비가 앞으로 더 오른다던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그는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한 가지 선택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섭 씨는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릴 때가 왔구나. 그리고 그가 준비해둔 수첩 한 장을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그 안엔 몇 년 전부터 써 내려간 글귀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몸이 힘들지 않은 일, 수요가 절대 줄지 않는 일, 그리고 존중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일.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변화가 그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깊고 따뜻하게 바꿔놓을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거실에서 최동섭 씨는 오래된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산 덕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내의 건강 문제 앞에서는 온몸이 떨리듯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남들처럼 사업 안 한 건 잘했어. 하지만 앞으로 20년, 25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 순간 그의 가슴을 가장 강하게 찌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요양병원에 계신 친구의 어머니를 보러 갔을 때 보호자들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표정들. 간병비만 한 달에 240만 원이라던데. 그래서 맞벌이 하던 딸이 결국 그만뒀대. 요즘은 집 한 채 가격처럼 들어간다잖아. 그 말들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동섭 씨는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아내의 허리 통증은 이제 시작일 뿐, 나이 들어가는 몸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심장이 도려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아내를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장 필요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남편이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섭 씨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는 조용히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다녀올 데가 있어. 걱정 말고 쉬어. 그가 향한 곳은 근처 주민센터 아래층에 있는 평생교육 강의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들어갔던 곳. 그곳에는 초고령 사회 대비 돌봄 자격과정, 요양간병 관련 기초 강의, 시녀 맞춤, 직업 교육, 이런 수업들이 꾸준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곳에서 기초 돌봄 교육을 일부 들어놓은 상태였고 상담 직원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다시 준비하시려고요. 그 말에 동섭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려 합니다. 상담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딱 좋은 때예요.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인력 기준도 강화되잖아요. 요양보호사든 간병 코디네이터든 어른들은 지금이 진짜 기회입니다. 그 말은 동섭 씨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래, 내가 피하고 싶었던 현실일수록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선택뿐이구나. 그는 그날 바로 교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알찼습니다. 노인 신체 기초 이해, 안전보조기술, 감정 케어 방법, 긴급상황 대응법, 요양병원 근무 실전 매뉴얼, 2025년 이후 바뀌는 간병비 지원 정책. 그는 놀랄 만큼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평생 꾸준히 노트 필기하던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날 무렵 담당 강사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최 선생님은 미리 준비를 너무 잘해오셨어요. 어르신들 케어에도 놀랍도록 안정적이십니다. 요양병원 간병 조력자나 환자 케어 코디네이터 과정까지 가보셔도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섭 씨는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한순간에 정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난 예전부터 이런 미래를 예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왔잖아. 마침내 그는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은 세상의 모든 남편이 마음속으로만 삼키던 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결국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동섭 씨의 삶은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일은 요양병원에서 환자 케어 보조 인력으로 일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역복지센터에서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월 280만 원에서 많이 버는 달엔 4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게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본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동섭 씨는 간병비 걱정 없이 아내의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도 매달 소득 중 일부를 안전한 자산에 나눠 넣으며 노후 대비를 철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섭 씨가 한 선택은 누구보다 단순하고 누구보다 준비된 선택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지키고 안전자산과 분산 투자를 유지하고 노후에 꼭 필요한 자격을 미리 갖추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공부해두고 아내와 자신을 모두 지킬 기반을 다져둔 것. 그 결과 그는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간병비 폭등 시대, 수명 100세 시대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가 늘 수첩에 적어두던 그 한 문장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최동섭 씨처럼 준비된 노후가 왜 중요한지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식 통계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네 사람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지출 항목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는 의료비와 요양비, 간병비 지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항목은 2배 가까이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요양병원 간병비 평균이 월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중증 환자의 경우 25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60대와 70대가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나 돌봄 지출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병원에 갈 일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이 불균형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60대 이후 경제적 충격을 가장 잘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두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퇴직 이전부터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했거나 사회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늘어날 산업에 몸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주요 고령사회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향후 10년 동안 가장 부족해질 직업 분야를 예상한 여러 국제 보고서에서는 의료와 돌봄 인력이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고령층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군 역시 높은 체력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을 돌보는 일을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고용 유지율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이 노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시니어 인력이 많으며 이들 역시 안정적인 직업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도 다수 존재합니다. 일본의 장기 통계에서도 60대 이후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돌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근속 기간이 길고 정년 개념이 사실상 없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직면할 환경을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인력이 가장 오래 필요로 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027년까지 현재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층을 돌보는 인력은 지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간병비 지원 확대와 돌봄 인력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해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60대와 70대가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돌봄 관련 직업이라고 조언합니다. 고강도 노동이 아니며 고령층이 늘어가는 사회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최동섭 씨가 왜 무리한 사업이나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필요해지는 분야에서 자격을 준비했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양과 돌봄 분야는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며 이 분야에서 준비된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와 조사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안정적인 소득이 이어지는 분야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갖는 것이며 그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비 전략은 안정적인 소득 흠을 만들 수 있는 자격과 제도 안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하면서 정부도 돌봄 요양 인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동섭 씨처럼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6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요양병원 간병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격증을 보유한 시니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와 요양 관련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과 직무교육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민 내 일배움카드 역시 60세 이상도 사용 가능해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시니어 돌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며 60대, 70대도 신청 가능한 공공 돌봄 보조 인력을 모집하고 있어 정년 없는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독거노인 안전관리 사업, 경기 지역은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시니어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기본교육 후 요양돌봄 분야 취업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 15시간에서 25시간 근무로 구성돼 무리가 없고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 연금과 병행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 확충 계획을 세워 요양보호사 경력자에게는 장기근속 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경력이 쌓일수록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미래산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인데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호복지사 자격 제도를 확대하고 60세에서 75세 시니어를 적극 고용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근로 가능 연령이 평균 70세까지 늘었고 시니어의 재취업 비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독일 역시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간병 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 취업 연계를 의무화하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평생 직업의 개념을 만든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해외 고령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돌봄 직종 확대이며 이는 한국이 현재 동일하게 밟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에서 60대에서 70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노후 준비 방안으로 돌봄 자격증 취득과 관련 일자리 연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합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개인이 만든 자산은 간병비 한도 달이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돌봄요양 분야는 앞으로 20년 이상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이고 신체적 부담도 과거 노동직보다 훨씬 적으며 무엇보다 정년이 없다는 점에서 시니어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기회로 바꿉니다.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지속 가능한 직업,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분야가 바로 지금 정부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요양돌봄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준비한 사람이 앞으로 10년 뒤 웃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언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주변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고 멀리 데려갈 수 있는지 여러분은 오늘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습니다. 누구는 준비 없이 세월에 떠밀려 고단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했고, 누구는 같은 세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젊어서 대단한 자리를 가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지키겠다는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늙어가는 몸과 줄어드는 돈 앞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무너져야 했던 한 어르신의 눈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외로웠고 지갑이 비어가니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저 준비할 틈이 없었던 삶의 결과일 뿐이었죠. 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은퇴하고 똑같이 나이를 먹고 똑같은 세월을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조금 일찍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 일찍 두려움을 인정하고 조금 일찍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누구는 간병비 앞에서 집을 내놔야 했고 누구는 아픈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여보,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병원비 한 번에 무너졌고 누구는 자격 하나로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 덕분에 가정을, 배우자를,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차이였죠.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배운 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70이 넘어서도 다시 시작했고 누군가는 60이 넘어서도 난 아직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다 어느 날 갑자기 벼랑 끝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더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젊을 때의 직책도 명함도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건 내 손에 쥔 기술,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소득,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 마지막 약속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도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오늘 이야기 속 두 어르신이 보여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의 세월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여러분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용기, 조금의 준비, 그리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마음 하나는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안이 아니라 든든함으로 채워지길, 후회가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지길, 혼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삶으로 닿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향해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